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 정보론 공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2장으로 들어와서요. 2장에서 첫 번째 1절 직업 분류에 의해서 계정 특징하고 일반적으로 종래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었던 네 가지 논점까지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는 2절로 넘어와서 산업 분류를 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업 분류 들어와서 똑같아요. 산업 분류도 한 10년 만에 개정이 돼서 2017 제 10차 개정된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개정의 특징 그거 좀 읽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 네 가지가 뭔지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산업의 개념 그리고는 산업 분류의 기준 그리고 통계 단위 마지막으로 산업 분류의 원칙 이 네 가지가 논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업 분류 산업의 개념에서 산업의 개념과 산업 활동의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활동의 범위 요거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 활동의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산업 활동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투입물의 특성 그 다음에 산출물, 생산된 재화나 제공된 용역, 서비스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공부했고요. 세 번째,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세 가지 공부했고요. 객관식 지문에서는 문장형 지문으로 나왔을 때 정답 지문으로 산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나오는데 지문 4개 중에 하나가 산업분류의 기준으로는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소비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등이 있다 해서 또 틀린 지문이었었어요. 생산활동을 소비활동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들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산업분류 기준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단위를 통계자료 작성, 통계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본 관찰단위 내지는 분석단위를 이제 우리가 통계단위라고 하는데 이 통계단위는 산업활동의 동질성의 차이와 생산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눴어요. 그 표 안 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쓸 수 있을 만큼 안 보고 쓰실 수 있으면 외운 거니까 2차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표를 만들어 봤더니 통계 단위가 4가지가 나오더라. 됐죠? 그래서 사업체 단위, 그 다음에 기업체 단위, 다른 말로 기업 집단, 그 다음에 지역 단위, 그 다음에 활동 유형 단위. 그래서 각각의 개념, 특징, 특히 사업체 단위의 특징,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활동과 장소의 모두 동질성이 강한 통계 단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업체 단위는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라는 거 하나, 그죠?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체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까지 우리가 책 읽는 내용 확인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개 논점 중에 3가지를 공부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남은 논점이 산업 분류의 원칙인데 요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이제 450페이지에 양가로 3번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이렇게 나왔죠.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은 사실은 산업 분류의 원칙이에요.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죠. 이리로 갈 건데 이 직업 분류와 달리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에서는 이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대전제로서 뭘 봐야 되냐면 그 개별 생산 단위, 생산활동,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에 산업을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생산 단위에 산업 결정 방법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생산 단위의 산업이 결정되어야만 이거를 산업분류에 적용을 시킬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별 생산 단위에
활동 형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할 건데 그 핵심적인 활동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별 생산 단위 활동 안에는 여러 개의 활동들이 서로 결합,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활동들 중에서 어떤 활동을 핵심적인 활동으로 찾아낼 거냐,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별 생산 단위 활동 형태를 구분하고는 그 구분된 활동 형태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활동을 가지고 산업을 결정하고요. 산업이 결정되면 이걸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가 적용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도 자, 양가로 3번 통계 단위 산업 결정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개별 생산 단위 활동 형태 구분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산업 결정 방법이잖아요. 이게 다 되어야 양가로 4번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으로 간다 이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봐요. 일단 핵심적인 걸 보고 책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게요. 개별 생산 단위 활동 형태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크게는 둘로 나눌 겁니다. 개별 생산 단위 활동은요. 산업 활동이 있고요. 산업 활동은 아니지만 산업 활동을 보조 지원해주는 보조 활동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 보조 활동은 산업 활동 아니에요. 다만 산업 활동을 보조 활동은 이게 산업 활동이 아니니까 이거랑 구분을 했겠죠. 그래서 보조 활동은 산업 활동을 보조 내지는 지원해주는 활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업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것도 정답 지문이었어요. 개별 생산 단위 산업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보조 없이도 수행될 수 있다. 틀린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이 이 보조 활동에 해당하느냐?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개별 생산 단위 중에서 삼양라면 제조회사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럼 삼양라면 제조회사는 삼양라면을 그러니까 뭐 밀가루 같은 원재료, 그다음에 노동, 그다음에 기계설비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결합시켜서 삼양라면이라는 재화를 생산해내는 활동을 하잖아요. 자, 그럼 삼양라면 회사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산업활동만 하느냐 이거죠. 아니죠. 밀가루를 원재료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밀가루를 어디서 누군가에게 구매해 와야 되잖아요. 노동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구매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것들 밀가루나 같은 원재료나 노동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로서 가격을 지불하기 위한 회계활동이나 격리활동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라면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는 이걸 보관, 저장하는 활동도 할 거고요. 창고 활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제품의 개발, 맛을 더 맛있게 만든다거나 이런 제품 개발 활동도 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라면이야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에서 뭐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죠? 수리, AS 같은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장 나면 수리도 해주는 거. 수리 활동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합돼서 이루어진다고. 예. 그래서 자재 구입, 제품 개발, 그다음에 판매, 홍보, 촉진 이런 활동들. 자, 이런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보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조 활동의 대표적인 경우가 회계 활동. 그다음에 창고, 보관, 물류, 운송. 그다음에 판매 촉진 활동. 수리, 그 다음에 자재 구입,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라면 제조 활동과 결합돼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삼양라면 회사 내에서. 그 중에서 이런 지금 활동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조 활동이라 그래서 산업 활동과는 구분합니다. 보조 활동으로 그러니까 산업 활동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활동 중에서 이런 보조 활동들을 뺀 나머지가 산업 활동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산업활동은 다시 둘로 나눠요. 주된 산업활동하고요. 산업활동에는 해당되지만 주된 산업활동은 아닌 거. 우리 이것을 부차적 산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생산 단위 활동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여러 가지 보조활동과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이 결합돼서 이루어져요. 이것들을 해초 모여시켜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크게 산업활동과 보조활동으로 나뉘고, 그래서 보조활동은 산업활동은 아니지, 다만 산업활동을 보조 지원해주는 활동이다. 그리고 산업활동은 다시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으로 나뉜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별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구분하면 어떻게 나눠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얘기를 써놓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게 양가로 3번 통계 단위의 산업결정에서의 동그라미 1번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기억번 있죠?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잖아요.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결합돼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됐어요? 그러면 보조활동은 이런 거고 산업활동은 요 둘로 나누면 여기서 요것만 알면 되잖아요. 주된 산업활동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요걸 뺀 나머지 산업활동이 요거니까. 그럼 주된 산업활동은 어떤 거냐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통합을 찍어보세요. 이렇게 생산 단위 활동 형태를 세 가지 이거로 구분하면 이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그 개별 생산 단위의 활동 산업을 결정할 것 같아요. 당연히 주된 산업 활동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이게 얘나 얘하고 섞여 있거든. 숨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얘는 먼저 빼고 얘 뺀 나머지 산업활동 중에서 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활동이 이건 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럼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고요. 개별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어요. 둘로 나눌 겁니다. 이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산업 결정의 방법은 그럼 산업 결정 방법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은 뭐냐?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요 놈에 따라서. 그래서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거다. 요게 일반적인 산업 결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된 산업 활동은 어떻게 정하느냐? 도대체 여기에 해당하는 놈은 이 부차적 산업 활동과 결합되어 있는 산업 활동 안에서 얘는 어떻게 찾아내느냐? 주된 산업 활동을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주된 산업 활동은 첫 번째로요.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의 내용 중에서 보조 활동을 뺀 나머지 산업 활동 중에서요.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으로 찾아요.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찾습니다.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 그럼 부가가치는 뭐예요? 기업이 순수하게 창출해낸 가치. 그래서 총 산출액에서 외부 구입 가치를 뺀 나머지가 부가가치액이에요. 그 부가가치액이 기업이 순수하게 생산 단위가 순수하게 창출해낸 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 뭔지를 찾아서 그걸 주된 산업 활동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총 산출액에서 매출액이나에서 외부 구입 가치를 빼야 되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액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측정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2순위가 필요하죠. 간단한 거.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으로 갑니다. 부가가치액의 산정이 곤란할 때는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이에요. 1순위는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이고 2순위는 산출액이 가장 큰 또는 가장 많은 활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찾기가 어렵거나 두 가지 활동의 산출액이 거의 비슷해서 큰 활동을 찾기가 곤란할 때는 마지막 세 번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개별 생산 단위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산업활동 중에서 고용 근로자 수가 제일 많은 활동 수 또는 고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활동 또는 자본 설비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자본 설비의 정도 자본 설비가 가장 많이 투입되어 있는 자본 설비의 정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된 산업 활동을 정하는 기준은 요 세 가지인데 요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1, 2, 3순위의
순서로 가야 된다. 요렇게. 이게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산업활동은 그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 중에서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으로 정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죠. 산출액은 2순위라니까요. 부가가치액을 산출액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 2차 가시면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을 몇 가지 쓰세요. 그러면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쓰고 여기 있는 거 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정하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산업결정 방법으로는 산업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별적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경우. 두 번째가 중중 중이에요. 휴업 중인 경우.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 설립 중인 사업체의 경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지금 산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산업 결정을 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여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책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산업결정 방법 여기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산업결정 방법에서 기억번 있죠. 기억번. 기억번이 앞에 일반적 산업결정 방법 이렇게 써주셔야죠. 이게 기억이니까. 그리고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여기가 여기 개별적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앞에다가 일반적 쓰시고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서 개별적 이렇게 써놓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기억번 일반적인 산업결정 방법을 먼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째 줄에 있죠.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주된 산업활동 체크하시고요. 그럼 이 주된 산업활동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느냐? 점 3개 있을 거예요. 이게 1, 2, 3순위예요. 그럼 1순위는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있죠? 부가가치액.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고 이거 1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산출액 동그라미 치고 넘버링 2라고 붙이셔야죠. 그리고 이거로도 안 되면 3순위가 세 번째 점에 있죠? 상기, 위에서 적은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하세요. 해당 활동의 종업원의 수, 노동시간, 임금액, 자본설비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3. 그래서 1, 2, 3순위에 따라서 주된 산업활동을 정한다. 그리고는 이제 니은, 디귿, 리을 개별적인 산업결정 방법으로 오면 자, 첫 번째 이거 큰 가로 묶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제목처럼. 첫 번째가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큰 가로 묶으셨어요? 그럼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하느냐. 계절에 따라서 산업활동이 다르니까 주된 산업활동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연필로 밑줄으세요. 둘째 줄에 있네.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이에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라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기간 요걸 뭐로 바꿔치기해요? 그 첫째 줄 위에 있잖아요. 조사 시점에서 산출이 가장 많은 활동 안 돼요. 조사 대상 기간 중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기간 중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산출액이죠. 부가가치액이 아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기간을 조사 시점으로 바꾸거나 산출액을 부가가치액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다. 됐죠? 그 다음에 디귿번인가요? 중중중 3개 있어요. 큰 가로 3개 쳐보세요. 휴업 중 하나, 두 번째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 하나, 둘째 줄에 설립 중인 사업체 하나. 큰 가로 3개 통통통 치면 이제 이때의 산업결정 방법이 밑줄 그어져야죠. 영업 중 밑줄 그시고요. 자산 청산을 시작하기 전 밑줄 그시고요. 두째 줄 끝에
설립 후 개시하는 산업활동 밑줄 그시면 되잖아요. 그 밑줄 3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휴업 중인 사업체라면 지금 현재 적극적인 산업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찾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휴업 중일 때는 휴업을 하기 전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영업 중에 산업활동에 따라서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라면요. 청산 시작 전의 활동이죠. 자산을 청산하기 전, 청산 시작 전의 활동은 에 따라서 정하면 되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는 현재는 적극적인 산업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설립 후에는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 중인 사업체는 설립 후 개시하는 활동이죠. 개시하는 활동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주제어, 서술어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도 정답 지문이 나오고 주관식 가치문 이게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일반적인 방법, 개별적인 방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합쳐서 6가지 나왔죠? 이 중에서 3가지 쓰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 단위 산업 결정 방법을 3가지 쓰세요. 그러면 6점짜리 문제예요. 그럼 마지막이 리을번에 있죠? 자,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 일개 부서로 포함하며, 자, 큰 가로 묶으셔야죠.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 큰 가로로 묶으시면 돼. 그러면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하느냐? 밑줄 그세요.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개별 생산 단위 안에서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들은요. 전부 다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삼양라면 제조회사 내에서 회계를 담당한다 그러면 경리부 또는 뭐 총무과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단일 사업체의 보조 단위는 그 사업체의 일개 부서로 구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개별 생산 단위의 보조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생산 단위가 있어요.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 보조 단위죠. 이게 예컨대 대표적인 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면 A 놀부 보쌈집, B 놀부 보쌈집, C 놀부 보쌈집이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개별 생산 단위들이죠. 그러면 A, B, C의 놀부 보쌈집에서 각각의 예를 들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돼지고기 보쌈집이니까 돼지고기는 A, B, C가 각자 알아서 사장님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놀부보쌈이라는 프랜차이즈 집의 사업본부, 체인 사업본부죠. 사업본부에다가 주문을 넣지 않아요? 주문을 넣으면 이 체인 사업본부는 어디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겠죠. 돼지고기를 뭐 직접 농장을 직영한다든가 뭐 해서 그래야만 A, B, C에서 사용하는 고기의 질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사업본부는 A, B, C 개별 생산 단위에 있어서의 원료 구매라는 보조 활동을 전부 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원칙적으로는 단일 사업체 일개 부서로 집어넣지만 여러 개별 사업체의 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체인 사업본부는 얘네들하고는 별도로 사업체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개 부서로 넣는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중앙보조단위 사업본부는 단일 사업체 내에 일개 부서로 넣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체로 처리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이것을 산업분류에다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는데 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고요. 개별적인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출제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그래서 일반적인 산업결정, 개별적인 산업분류 적용 원칙 양가로 4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산업분류 적용 원칙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 2, 3을 묶으시면 되죠. 동그라미 1, 2, 3이 이게 일반적인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부터 시작해서 5 쭉 해서 11번까지가 개별적인 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이다. 그러면 출제는 이쪽에서 많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자, 그러면 산업분류 적용 원칙 중에서 일반적인 산업분류 적용 원칙을 볼 건데요. 특히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1번 보실래요? 반드시 체크해놓고 보셔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뭐 딱 보면 그냥 뭐 별로 중요한 질문 같지 않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키워드를 세 가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산출물 동그라미 치고요. 투입물 동그라미 치고요. 생산 공정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자, 산업분류 적용 원칙 중에서 일반적인 적용 원칙 뭐예요? 첫 번째가 생산 단위는 동그라미 친 세 개를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산업분류를 함에 있어서 이 동그라미 친 함께 고려하여야 할 이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뭐예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 이것을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분류하라며요. 이 동그라미 친 세 가지가 뭡니까? 이게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예요. 그럼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가 뭐죠?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걸 생산 공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지문은요. 생산 단위는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분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틀린 지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을 함께 고려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생산 공정이 빠졌잖아요. 동그라미 친 세 개, 즉 산업 분류 기준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다. 요거는 최근에 2차에서 신설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요 1번 지문 두 줄밖에 안 되지만 이 두 줄이 그대로 박스 문제로 나와서요. 그러면 가로를 몇 개 쳤을 것 같아요? 단답식으로.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하는 게 2차 주관식 문제였거든. 단답식 문제. 가로를 3개 쳤을 것 같죠? 아니에요. 2개만 쳤어요. 2개만. 그러니까 산업분류에 적용을 할 때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라 했잖아요. 근데 가로를 3개를 안 치고 요 2개만 쳤다고요. 요건 주고. 이해되시죠? 이제 앞으로 나오면 이 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요거까지 가로 3개 치겠지. 그죠? 그러면 2점짜리 6점 문제. 그래서 단답식으로 이렇게 두 줄 딱 써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산업분류 기준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물, 산출물, 생산공정. 중요하니까 그렇게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2번. 자,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요. 순차적으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도 객관식에서 정답으로 엄청 나왔죠. 어떻게 바꿔치기 해서 이건 틀린 질문 만들었겠어요.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자, 소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는요. 순차적으로 중분류, 대분류 뭐 이런 것들을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결정을 하되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한 다음에 중, 소, 세, 세세분류 단계 항목으로 가야지 세분류를 먼저 정확하게 결정하고는 순차적으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를 결정해야 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먼저 정확히 결정하고 그리고는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간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3번은 뭐 당연한 거예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듯이 산업분류의 적용도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뭐. 그래서 1, 2, 3번 일반적인 산업분류 적용 원칙 했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이하는 개별적인 건데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만 두세요. 가볍게. 그리고 양가로 5번. 분류구조 및 부호체계인데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체계에 대한
또는 분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서 4개 지문 뽑아냅니다. 그럼 정답 지문만 지금 체크할게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는 알파벳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알파벳 A부터 U까지. 그리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각각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소분류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표준산업분류는요.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는 알파벳 A부터 U까지죠. 아랍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4자리 숫자를 여기까지 맞추려면 중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2자리 숫자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01부터 99까지 2자리 숫자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부 다 한 자리 한 자리야. 그러니까 2자리 한 자리 한 자리니까 세분류하면 4자리가 나오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분류는 아라비아 숫자. 그 다음에 중분류는 2자리 숫자. 소분류 이하는 각각 한 자리 숫자씩 들어가요. 자, 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구조는 대분류 나왔죠? 대분류는 알파벳 문자 사용이에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분류하고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 함께 사용 안 돼요. 대분류는 오로지 알파벳. 그리고 중분류는 한 자리, 2자리. 2자리가 대신 들어가야죠. 2자리. 그리고 소분류는 한 자리가 추가되니까 3자리. 세분류도 한 자리가 추가되니까 이제 세분류까지 표시하면 4자리. 세세분류는 한 자리 추가되니까 5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는 2번 부호 처리를 할 경우 부호 처리 동그라미 치고 아라비아 숫자만 밑줄 그으세요.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지문 나올 때는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을 사용하도록 했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리고는 동그라미 5번 중분류의 번호는 나왔죠? 중분류 동그라미 치면 01부터 99까지 부여하였으며 밑줄 그으시고 2자리니까. 그리고는 대신에 6번 소분류 이하를 동그라미 치면 0에서 시작해서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됐죠? 그래서 대분류는 알파벳, 중분류는 2자리니까 01부터 99까지. 소분류 이하는 한 자리씩 들어가니까 전부 다 0에서 9까지 한 자리 숫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그래서 중분류는 0에서 시작해서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건 소분류 이하를 얘기하고 중분류는 01에서 99까지입니다. 2자리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면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대한 내용 4가지 논점이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장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크게 논점으로 보면 워크넷하고 그 외에 기타 사이트 그리고 국가 자격제도 이쪽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